부산의 겨울바다는 잔잔했지만 항구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어깨는 언제나 조금씩 굽어 있었다. 강민주는 소코초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도시의 공기에 금방 익숙해졌다. 금속 냄새가 배어있는 조선소의 하루는 길고 반복적이었고 그 반복 속에서 그는 손에 배우고자 한 기술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 그를 부산으로 이끈 것은 일이었지만 그를 머물게 한 것은 한 여자였다. 한소연. 둘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사찰에서 바람이 기와를 스치며 내는 소리를 배경으로 몇몇 친지와 스님, 그리고 시장에서 함께 일하던 이웃들이 서 있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민준이 허리를 깊이 숙였을 때 서지혜는 잠시 숨을 머금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우리 소연을 웃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날의 햇빛은 얇고 따뜻했으며 방파제에 부딪히는 물결은 박수를 치듯 잔잔하게 흩어졌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닮았다고 했다. 말수가 적고 눈을 마주치면 살짝 웃는 버릇. 부산 정구의 오래된 골목, 한옥의 틀을 살려 손보아 이어가는 한복점 안에서 둘은 때로 마치 학창시절 소꿉놀이처럼 서로 어깨를 스치고 지나며 하루를 나눴다. 소연은 손바느질이 무척 빨랐다. 금사와 은사, 얇은 비단의 결을 알아보는 눈은 어머니를 닮았고 고객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는 봄비처럼 조용히 스며들었다. 민주는 퇴근 후 땀 냄새를 비껴가듯 씻고 계산대 뒤를 지켰다. 무거운 상자들을 들어올리고 오래된 재봉틀에 나사를 조여주며 쓰러질 듯한 옷걸이를 받쳐줬다. 행복은 굳이 손으로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다. 저녁마다 셋이서 앉아 밥을 먹을 때 지혜는 자주 밥그릇에 나물을 더 올리며 많이 먹어야지 오늘도 고생했네 라고 했다. 소연은 민준의 젓가락이 닿기 전 조용히 간장을 건네며 웃었다. 사소한 움직임들이 서로의 호흡을 기억하는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소연의 가느다란 손목 위로 오래전부터 드리워져 있었다.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고 겨울 끝자락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찼다. 병원에서는 원래 약한 곳이었다고 관리 잘하면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괜찮다는 말은 양파 껍질처럼 자꾸 벗겨지는 약속이었다. 어느 비 오는 밤, 가게의 등이 일찍 꺼진 날이었다. 소연은 민준의 손을 잡고 나 괜찮아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조용히 들어가요 하고 속삭였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 아무도 몰랐다. 소연이 세상을 떠난 날, 부산항에는 짙은 안개가 깔렸다. 선착장의 경적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병실의 흰 벽을 등을 기댄 채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는 필요한 말들을 했고 서류를 내밀었고 누군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올렸다. 지혜는 한 손으로 침대 난간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이미 식어가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 손은 한복의 매무새를 잡아주던 따뜻한 손이었는데 이젠 아무것도 감싸지 못했다. 소연아, 지혜의 목소리는 누더기가 되어 흩어졌다. 장례가 끝난 뒤 사람들은 정리하라 했다. 가게도, 기억도, 마음도. 젊은 사람은 떠나는 게 맞지, 누군가는 말했다. 소코초로 돌아가도 된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시간처럼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여기 있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어디 갑니까? 지혜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눈가를 비비고 돌아서며 수납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대답 대신 밥을 했다. 국에는 두부를 얇게 썰어 넣었다. 한동안 둘 사이엔 말 대신 소음들이 이어졌다.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 행인들이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저녁마다 도시가 내뿜는 먼 소리들. 민주는 새벽엔 항구로 갔다. 컨테이너에서 내리는 짐들을 옮겼다. 그의 손바닥은 점점 거칠어졌다. 낮엔 오토바이로 배달을 뛰었고 저녁엔 가게 셔터를 내리기 전 먼지를 털었다. 그 끝에 남는 건 자잘한 동정과 쓰러지듯 잠들어버리는 몸뿐이었지만 그는 그 모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루 끝에 쇼윈도우에 비친 가게의 불빛을 보면 이상하게 안도했다. 가게 안쪽, 작은 제사상 앞에 놓인 향이 꼿꼿이 서 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그는 지혜와 나란히 앉아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는 똑바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흐릿하게 퍼졌다. 잘 보내줘야죠.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안 보내졌나 봅니다. 민준이 조용히 답했다.
부산 구국시장 골목에서는 소문이 빨랐다. 이유를 묻지 않아도 모든 걸 안다는 듯한 눈빛들이 오갔다. 사람 참, 나 같으면 못 산다. 가게를 오가던 사람들의 혀끝에 나도는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종일 피부를 긁어댔다. 민주는 그런 소문들이 어느 순간 그의 귀에 닿을 때마다 잠깐 멈춘 뒤 다시 몸을 움직였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움직이는 일뿐이었다. 지혜는 시장 한쪽에서 파는 미역을 만져보고는 저녁에 미역국을 끓였다. 말없이 놓인 밥상은 두 사람이 잃어버린 것과 아직 남아있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지도 같았다. 소연의 방은 그대로였다. 바구니 속에 놓인 실타래, 반쯤 꿰매담한 저고리,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화장품. 민주는 틈틈이 그 방을 정리하려 들어갔다가도 금세 손을 멈추곤 했다. 서랍을 열다가 반짝이는 비녀를 들었다가 그 위에 먼지를 손가락으로 지우다가 그만 놓았다. 민준 씨, 어느 날 지혜가 문가에 서서 말했다. 그 방은 천천히 하죠. 우리 둘 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밤이면 가게 앞간판 불이 꺼진다. 그때부터는 도시의 다른 소리에 귀가 더 밝아진다. 트럭이 코너를 도는 바퀴 소리, 저 멀리서 부는 바람 소리에 섞인 파도, 때 아닌 갈매기 울음. 민주는 가끔 가게의 미닫이 문을 반쯤 열어두고 밖을 내다보았다. 문턱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법을 그는 배우지 않았고 대신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 서 있게 되었다. 그 자세로 한참을 있다 보면 안에서 지혜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감기 걸려요. 금방 들어갈게요. 둘은 아주 짧은 문장을 주고받으며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람들의 말과 시간이 그들을 밀어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조금씩 같은 쪽으로 비껴섰다. 밥상 위 반찬이 한두 가지 더 늘었고 아침엔 지혜가 한복의 옷깃을 매만지는 시간을 잠시 줄였다. 민주는 그 시간 동안 가게 앞바닥을 더 정성스레 쓸었다. 슬픔은 서로의 일을 줄이고 더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 같았다. 어느 날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준 씨. 네, 어머니. 저는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은 질긴 비단처럼 단단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제가 고맙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상점들의 네온 사인이 꺼지는 시간, 구름 사이로 달이 짧게 드러났다 사라졌다. 그 달빛 아래에서 민주는 소연의 방 앞에 서서 한 걸음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수첩을 아래로 끌어당기듯 꺼내 펼쳤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장바구니 목록, 고객의 이름, 다음 봄에 만들고 싶은 옷의 스케치. 그는 그 페이지를 조심히 넘기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다.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잘 자요. 소연아.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조용히 공기 속으로 풀렸다. 바깥에서 지혜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전등빛이 길게 늘어졌다. 같이 앉아 차 한 잔을 마실까?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항구에 나갈 준비를 할까? 날이 바뀌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 어떤 끝과 어떤 시작이 서로 등을 맞대고 누워있는 느낌. 그 밤 민주는 처음으로 오래 잠들지 못했다. 창밖의 파도 소리를 세다가 자신이 세고 있던 것이 파도인지 심장인지 아니면 아직 보내지 못한 이름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에 서 있던 노점의 국밥에서는 김이 났다. 지혜는 조용히 그 앞을 지나며 오늘은 일찍 닫읍시다 라고 말했다. 민주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유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법을 알았다. 설명 대신 손으로 옷감을 펼치고 바늘을 매달고 셔터를 내리고 미닫이 문을 닫았다. 그리고 향에 불을 붙였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번엔 오래 흐트러지지 않았다. 강민준이 소연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였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다. 먼지를 털어내고 옷가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다. 그런데 장롱 위쪽 깊숙한 곳에서 얇은 봉투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누렇게 바랜 봉투는 모서리가 해져 있었고 그 위엔 그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강민준 귀하. 봉투 속에는 은행의 대출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금액은 4억 2천만 원. 날짜를 본 순간 그는 숨이 턱 막혔다. 결혼한 지 겨우 3달 되었을 무렵이었다. 대출인의 이름은 강민준. 그러나 서명은 자신이 한 적 없는 필체였다. 그날 저녁 그는 식탁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서지혜는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뚝 끊기는 어조였다. 지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동철 씨가 그때 잠깐 내 이름을 빌렸어. 은행에서 담보가 필요했는데 너는 신용이 깨끗했으니까 금방 갚겠다고 했지. 왜 저한테 말을 안 하셨어요? 그때 너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버리고 나 혼자선 감당이 안 됐어.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는 끝맺지 못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매달 조금씩 갚았어. 가게 수입으로는 빠듯했지만 어떻게든 버텼지. 그런데 이자만 줄어들 뿐 원금은 여전히 그대로야. 민주는 그제야 왜 지혜가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가게를 붙잡고 있었는지 이해했다. 그의 안에서 억울함과 안쓰러움이 뒤섞였다. 저도 같이 갚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후로 민준의 하루는 더 길어졌다. 새벽 4시에 항구로 나가 컨테이너 짐을 내리고 오전엔 시장에서 가게 일을 돕고 오후에는 택배 상하차를 했다. 손톱 밑은 항상 검게 물들었고 어깨 근육은 날마다 뭉쳐 있었다. 저녁이 되면 지혜와 함께 장부를 들여다보았다. 차곡차곡 쌓여가는 납입 내역은 미미했지만 둘은 그 숫자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다. 이만큼 줄었네. 지혜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안도감이 묻어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무렵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한 중년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강민준 씨 맞죠? 그가 명함을 내밀었다. 법무법인 한빛, 김영호 변호사. 대출건과 관련해 얘기 좀 합시다. 그는 앉자마자 계약서 사본을 꺼내놓았다. 이건 개인 채무라서 채무자의 부동산과 예금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갚고 있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문제는 이겁니다. 채무자가 배우자가 아닌 경우 추심 절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혹시 서지혜 씨와 혼인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혜는 놀란 눈으로 변호사를 바라보다가 민준을 보았다. 변호사의 설명은 간단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재산이 합산되어 채권자가 압류 절차를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반대로 이 경우 채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단순한 법률적 절차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어요. 김 변호사의 말이 이어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다른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날 밤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다. 민준 씨, 나랑 혼인 신고합시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거예요. 민준은 침묵했다. 소문이야 이미 많으니까 하나 더 생긴다고 큰일 아니에요. 지혜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스쳤다. 하지만 민준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지혜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며칠 뒤 그들은 정구구청 2층 혼인신고 창구에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구의 물결은 잔잔했다.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지혜가 말했다.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합시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시장 입구에서 김혜숙이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동철의 여동생이었다. 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는 이미 절반쯤 울음이었다. 형부가 죽은 지 몇 년 됐다고.
이제는 조카 사위랑 결혼까지? 사람들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죠. 해숙은 민준을 노려보았다. 당신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다고. 그날 저녁 시장 안의 소문은 불이 붙은 듯 퍼져나갔다. 며칠 후 민준은 항구에서 짐을 나르다 우연히 동료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 집 알지? 가게도 이제 다 그 청년 거라더라. 재산 지키려고 결혼한 거래.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 말들이 귀를 때릴 때 민준은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손에 들린 상자가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지혜에게 물었다. 만약 제가 떠난다면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침묵은 대답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가게에서 필요한 말 외에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여기에 남아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문은 아직 그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과 맞닿아 있었다. 부산항의 해무가 얇게 깔린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가게에 나왔다. 전날 밤 지혜와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이 왜 그렇게 무겁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자신이 던진 질문이 어떤 상처를 남겼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는 말없이 셔터를 올리고 어제 마르지 못한 비단천을 햇빛 아래로 옮겼다. 천 위로 떨어지는 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뾰족한 무언가가 느껴졌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에 찾아왔다. 검은 양복을 입은 은행 직원이었다. 그는 지혜를 따로 불러내더니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11년 전의 채무 관련 서류입니다. 지혜의 손이 굳어졌다. 날짜는 민준이 아직 중학생이던 시절이었다. 대출자 명의에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또렷했다. 이게 어떻게? 지혜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은행 직원은 덧붙였다. 당시 한동철 씨와 장태호 지점장이 친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서류에 사인된 이름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민준은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러면 저는 14살 때 이미 제 이름이 쓰인 대출이 있었던 겁니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철 씨가 그때 사업이 급했어요. 장태호가 그걸 가능하게 했죠. 민준은 이름을 되뇌었다. 장태호. 부산에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름이었다. 영향력 있는 은행 지점장, 그리고 여러 부동산 거래에도 손을 댄 인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이 알면 떠날까봐. 다음 날 가게 문틈 아래로 작은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안에는 USB가 들어있었다. 메모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확인하세요. 민주는 가게 뒤편에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화면 속에는 오래된 CCTV 영상이 재생됐다. 한밤중 좁은 골목길에서 두 남자가 격렬히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한 명은 분명히 한동철이었다. 다른 한 명, 체격이 큰 남자가 그를 강하게 밀쳤다. 그리고 차가 달려오는 도로로 떨어졌다. 차량 불빛이 순간적으로 번쩍이고 화면은 크게 흔들렸다. 그런데 그 장면 뒤편, 가로등 불빛 아래에 서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전통 한복 치마자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주는 숨이 멎는 듯했다. 실루엣만 보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서지혜. 그는 재생을 멈추고 다시 돌려보았다. 그 모습은 틀림없었다. 치마의 색과 길이, 그리고 가만히 서 있는 자세까지.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날 밤 그는 지혜를 불렀다. USB를 보여주자 지혜는 한참 화면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나 거기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동철 씨가 장태호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따라갔지. 골목 입구에 섰을 때 이미 그들이 싸우고 있었어. 내가 다가가기 전에 일이 벌어졌어. 민주는 차갑게 물었다. 왜 이걸 숨기셨어요? 그때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경찰이 나를 의심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지 무서웠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 불빛이 마치 화면 속 장면과 겹쳐 보였다.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생겼다. 지혜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그 영상 속 치마자락이 자꾸 떠올랐다. 며칠 후 그는 장태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부산항 근처의 한 작은 선술집에서 오래 일한 지인이 귀띔해 주었다. 장태호, 예전부터 좀 시끄러운 얘기가 많았어. 특히 운전기사였던 최경수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봐. 다 봤다더군. 민주는 바로 경수를 찾아갔다. 경수는 처음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한동철 씨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문이 열렸다. 경수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그날 내가 다 봤지. 태호가 화를 참지 못하고 밀었어. 하지만 경찰에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 사람, 경찰에도 손이 닿거든. 민주는 간절하게 부탁했다. 제발 증언해주세요. 제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경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가족이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지 알아. 하지만 돌아서려는 그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있었다. 만약 내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면 생각해보지. 민주는 가게로 돌아와 이 사실을 지혜에게 알렸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우리가 직접 경수를 지킬 수는 없어. 변호사 박현우 씨를 찾아가자. 그 사람, 예전에 장태호랑도 싸운 적이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들은 박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USB 영상을 보고 난 뒤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수 씨의 증언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보호할 방법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약간의 희망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싸움이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훨씬 깊고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장태호의 그림자가 그들 3곳곳에 들이오고 있었고 그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선 앞으로 더 큰 파도를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부산항의 초여름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가게 앞 골목에는 해산물 비린내와 시장 특유의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재봉틀 옆에서 옷감을 자르며 머릿속으로 계속 같은 장면을 되새겼다. 골목 끝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던 지혜의 치마자락. 그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만 매달릴 때가 아니었다. 장태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선 더 많은 증거와 사람들의 입이 필요했다. 며칠 동안 경수는 연락이 없었다. 대신 다른 쪽에서 일이 터졌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지혜의 오래된 친구이자 시장 상인 몇 명이 몰려와 수근거렸다. 언니, 무슨 일 있는 거야? 혼인 신고했다는 게 사실이야. 한 여자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호기심과 판단이 뒤섞여 있었다. 지혜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시장 사람들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그날 오후 골목을 지날 때마다 은근한 시선이 따라왔다. 결정적인 순간은 김혜숙이 다시 나타난 때였다. 그는 이번엔 가게 안까지 들어와 목소리를 높였다. 이제는 대놓고 부부라고 하는 거야? 형님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꼴을 보여. 민준이 일어서자 혜숙은 그를 향해 손가락을 겨눴다. 내가 이 집 재산 지키려고 결혼했다는 얘기 시장에 다 퍼졌어. 다들 알아. 지혜가 낮은 목소리로 그만해라고 했지만 혜숙은 멈추지 않았다. 내 아버지가 죽은 것도 이 집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내가 들러붙어서 그렇다잖아. 그 순간 가게 밖에 있던 몇몇 상인들이 안을 힐끗 들여다봤다. 민주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만하세요.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목소리는 차갑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혜숙은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박차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지혜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민준 씨, 신경 쓰지 마요.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민준은 마음 한켠에서 묘한 피로감을 느꼈다. 그는 알았다. 사람들의 말은 단순한 험담이 아니라 둘 사이를 갈라놓는 칼날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항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그 청년, 결국 가게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혼인신고까지 했다잖아. 다른 한 명이 맞장구 쳤다. 나 같으면 그렇게는 안 산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들이 귓속에 박혔다. 그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다 말고 조용히 물었다. 만약 제가 떠난다면 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지혜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다. 이후 며칠 동안 민주는 의도적으로 대화를 줄였다. 필요한 말만 하고 시간을 대부분 가게 밖에서 보냈다. 하지만 장태호건은 멈출 수 없었다. 박현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경수 씨를 안전하게 보호할 방법이 있습니다. 단,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장태호 쪽에서 먼저 반응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히 채무자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밝히려는 증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장태호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가게 셔터를 내리려는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낯선 남자 둘이 다가왔다. 그들은 말없이 가게 안을 훑어보고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마지막 경고다. 필체는 거칠었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지혜는 쪽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민준 씨, 이건 장태호 쪽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박 변호사는 오히려 차분했다.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그들이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는 경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민준에게 조언했다. 지금은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지혜 씨도 혼자 외출을 자제하세요. 이 시기부터 민준과 지혜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다. 겉으론 여전히 가게를 함께 지켰지만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겼다. USB 영상 속 장면과 사람들의 소문, 그리고 지금 마주한 위협이 그 장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장벽 너머에는 여전히 같은 목표가 있었다. 장태호를 법정에 세우는 것. 민주는 그것만이 이 어두운 시간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은 뒤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씨, 이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요. 우리 둘 다 많이 다칠 수도 있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해야죠. 안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 대답에 지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럼 끝까지 갑시다. 그 말은 오래된 비단처럼 묵직하고 부드럽게 공기 속에 퍼졌다. 그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경수를 증언대에 세우고 USB와 함께 제출할 자료를 모으는 일. 그리고 혹시 모를 공격에 대비하는 것.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 폭풍이 몰려올 때 둘은 과연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부산항의 여름은 바람 한 점 없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장 골목 안은 습기와 열기, 사람들의 말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속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 박현우 변호사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다. 경수를 증언자로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USB 영상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오후 늦게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박현우는 두꺼운 서류철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11년 전 대출 서류와 관련된 조사 자료입니다. 당시 한동철 씨가 서류에 사인한 것으로 위장했고 장태호가 그 과정을 승인했습니다. 게다가 미성년자인 민준 씨의 이름을 이용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USB를 손에 들었다. 이 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에 서지혜 씨가 보입니다.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변호사의 입을 통해 다시 듣는 건 또 다른 무게였다. 영상 속모습 때문에 상대 측이 지혜 씨를 공범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반박 자료가 필요합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어머니가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것을 입증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지혜에게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지혜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시장의 저녁 소음이 들려왔다. 고등어 굽는 냄새가 골목을 채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먼 곳에서 메아리 쳤다. 민준 씨,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늦었을 뿐이에요. 목소리에는 후회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증명해야 합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개가 찾아왔다. 가게 문 앞에 다시 봉투가 놓였다. 이번엔 USB가 아니라 흑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골목에 서 있는 지혜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뒷면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우린 모든 걸 알고 있다. 필체는 전과 같았다. 민주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오래 서 있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직접적인 압박이었다. 지혜는 사진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겁주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겠네요. 그날 밤 민주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수 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증언을 확정짓고 경찰에 보호 요청을 넣겠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박 변호사는 경수를 만나러 갔다. 경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나 혼자면 몰라도 가족이 있잖아. 애가 아직 중학생이야. 민주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태호 같은 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 언젠가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습니다. 경수 씨가 아니면 이걸 끝낼 수 없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하지만 약속하세요. 내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경수의 동의를 얻은 건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수가 증언을 결심한 지 사흘 후 그는 누군가에게 미행을 당했다. 퇴근길 골목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몇 분간 뒤를 따라왔다고 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경수의 불안은 커졌다. 민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혜에게 말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표정 속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같은 시각 장태호 쪽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부산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산 한복집의 비밀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민준과 지혜가 함께 있는 사진이 몇 장 첨부돼 있었고 제목 아래엔 망자의 남편과 어머니가 부부로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백 개로 불어났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재산 때문에 저러는 거지. 악성 댓글들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 오직 자극적인 이야기만이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지혜는 그 글을 보고도 담담하게 웃었다. 이미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지금 와서 변명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민주는 달랐다. 아닙니다. 이건 반격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숨는 순간 그들은 이걸 무기로 삼을 겁니다. 그는 박 변호사와 상의해 언론을 통해 반박 인터뷰를 준비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은 험난했지만 거짓과 침묵 속에서 숨는 것보다 나았다. 인터뷰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민주는 지혜에게 물었다. 이렇게 나서는 거 두렵지 않으세요? 지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두렵죠. 하지만 난 이미 잃을 건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지켜야 할 것뿐이에요. 그 말은 민준의 가슴 깊은 곳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알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믿는 싸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민준과 지혜의 인터뷰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부산항의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장맛비가 곧 쏟아질듯 묵직한 공기 속에서 시장 골목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했지만 어딘가 주저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다. 방송에서 본 민준과 지혜의 표정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적어도 화면 속 그들은 계산된 부부가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날 오후 박현우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경수 씨가 오늘 저녁 증언 관련 서류에 서명하겠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러 가시죠. 민주는 지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경수는 담배를 연거푸 피우며 종이에 도장을 찍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걸로 증언은 확보됐습니다. 다음은 경찰의 영상과 함께 제출해 공식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준의 휴대전화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최경수를 만나고 싶으면 내일 밤 9시 자갈치항 근처 여인숙. 혼자 와라. 보낸 사람은 없었다. 민준은 곧바로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건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그러나 민준은 알았다. 그냥 무시하면 경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다음 날 밤 민준은 변호사의 지시대로 경찰과 함께 움직이기로 했다. 여인숙 골목은 오래된 간판과 어두운 가로등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방번호를 확인하고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경수 대신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이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내가 강민준이냐? 다른 한 명은 회색 모자를 눌러쓰고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내며 칼을 꺼냈다. 한 명은 내가 되고 한 명은 서지혜가 된다. 선택해라. 순간 방 안 공기가 무너지는 듯했다. 민준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가려 했지만 팔목이 꽉 잡혀 움직일 수 없었다. 칼끝이 목덜미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과 박 변호사가 동시에 들이닥쳤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한 남자가 도망치려다 복도에서 체포됐고 다른 한 명은 제압당했다. 박 변호사는 짧게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제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일부러 미끼를 물게 한 겁니다. 체포된 남자들의 휴대전화와 통화 기록에는 장태호 측과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였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장태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는 경찰서 복도에서 경수를 마주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막으려고 한 겁니다. 며칠 뒤 장태호는 공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허위 증언에 근거한 모함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유족과 지인들 간의 갈등이라고 축소했다. 하지만 민준과 지혜, 그리고 박 변호사는 알고 있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론전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정면 승부라는 것을. 그 즈음 시장 골목 사람들의 태도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이전처럼 대놓고 험담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호기심과 애매한 동정이 섞인 시선들이 따라다녔다. 어떤 노점 주인은 지혜에게 다가와 뉴스 봤어. 어려운 일 겪고 있다더라. 힘내라고 말했다. 지혜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아직 진짜 인정은 얻지 못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박 변호사로부터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다. 다음 주에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증거와 증언, 그리고 여인숙 사건까지 종합하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태호 쪽에서도 마지막 발악을 할 겁니다. 조심하세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부산항의 불빛이 출렁이는 물 위에 길게 번졌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이 싸움을 끝까지 끌고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자 지혜가 말했다. 민준 씨, 이 모든 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는 잠시 대답을 망설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낼 때까진 같은 편이겠죠. 대답에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둘 사이를 가로막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아주 조금 눈에 띄지 않게 얇아진 듯했다. 그러나 그 장벽을 완전히 없애려면 앞으로 맞이할 법정의 폭풍을 먼저 견뎌야 했다.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주간, 부산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거센 비가 항구의 컨테이너와 시장 지붕을 두드렸고 골목의 배수로는 연신물을 토해냈다. 민주는 비에 젖은 채각에 셔터를 올렸다. 비닐로 덮어둔 한복 더미 위에도 습기가 스며들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옷감을 옮기고 걸레질을 하며 머릿속으로 재판을 그려봤다. 증언과 증거, 반박과 변명, 그리고 판사의 표정까지. 하지만 이 모든 준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이 계속 발목을 잡았다. 박현우 변호사의 말처럼 장태호 쪽은 마지막까지 발악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 예상은 곧 현실이 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틀 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동시에 한 장의 사진이 퍼졌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촬영된 듯한 흑백톤의 이미지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민준과 지혜가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사진 아래엔 망자의 남편과 어머니, 결혼 전부터 은밀한 관계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글 속에는 출처불명의 증언이라며 누군가의 목소리를 옮긴 기록도 있었다. 둘이 예전부터 함께 있는 걸 여러 번 봤다. 딸이 병원에 있을 때도 둘이 가게를 지켰다. 뉴스 속 이미지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댓글은 이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잔혹했다. 역겹다. 이런 사람들은 법이 아니라 사회가 심판해야 한다. 돈 때문에 무덤까지 팔 사람들이라는 말들이 쏟아졌다. 심지어 가게 주소까지 공개되면서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시장 골목에 몰려들었다. 지혜는 쇼윈도우 커튼을 내리고 셔터를 절반까지 내려걸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박현우 변호사는 즉시 대응에 나섰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 언론에 반박 자료를 내고 허위 유포자를 추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덧붙였다. 그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우리가 승리 직전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 싸움이 끝나더라도 남는 상처가 너무 깊을 것 같은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 밤 비가 잠시 잦아든 틈에 민주는 항구 근처로 나갔다. 배에서 짐을 내리는 소리가 어둠 속에 메아리 쳤다. 그는 바닷바람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 단지 빚을 갚기 위해서였나? 아니면 그 이상인가? 머릿속에 스쳐가는 건 소연의 얼굴이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지혜의 뒷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남든 그는 이미 그녀와 운명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최경수가 실종됐다. 그가 출근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경찰은 즉시 수색을 시작했지만 단서가 없었다. 박현우 변호사는 민준에게 말했다. 이건 명백한 증인 회유 혹은 위협입니다.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민준은 지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며칠 동안 가게를 비우게 됐다.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해야 할 일 하세요. 가게는 내가 지킬게요. 이틀 뒤 경수는 다행히 무사히 돌아왔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들이 날 납치하려 했어. 하지만 틈을 타서 도망쳤지. 그는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과 연락한 뒤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여론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증인을 납치하려고 했다면 저쪽이 뭔가 감추고 있다는 거 아닌가? 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와 비난의 목소리는 컸다. 구속영장 신문 당일 법원 앞은 기자들과 구경꾼으로 붐볐다. 장태호는 양복 차림으로 나타나 카메라 앞에서 사실이 밝혀질 거리라며 미소를 지었다. 반면 민준과 지혜는 단단한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신문 결과는 이틀 뒤 나올 예정이었다. 그 이틀은 마치 몇 달처럼 길었다. 민준은 가게 일을 하면서도 서류를 정리하면서도 머릿속에서 재판 장면을 지우지 못했다. 지혜 역시 말이 줄었지만
눈빛 속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장태호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시장 골목에선 소문이 다시 돌았다. 정말 죄가 있었던 거야. 그래도 둘이 저렇게 산 건 좀. 사람들은 여전히 판단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과 지혜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법정에서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둘 다 알았다. 이번 재판은 단지 한 사람의 유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운명을 가르는 싸움이 될 거라는 것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부산항의 바람은 이전보다 차갑게 느껴졌다. 장마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민준과 지혜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었다. 재판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박현우 변호사는 매일같이 서류와 증거를 점검하며 혹시 모를 허점을 찾아내려 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준비해도 장태호 쪽은 마지막까지 저항할 것이 분명했다. 그 예상은 재판을 보름 앞두고 현실이 됐다. 어느 날 오전 인터넷 뉴스와 지역방송이 동시에 터뜨린 속보가 있었다. 한동철 전 씨 자필 유서 발견, 가족 갈등과 불륜 의혹 언급, 화면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 내용 일부가 확대돼 보였다. 나는 아내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다. 진행자는 이 유서는 한동철 씨가 사망하기 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처를 장태호 변호인 측이라고 밝혔다. 뉴스는 곧바로 시장 골목에도 퍼졌다. 손님 대신 기자들이 가게 앞에 몰려들었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쇼윈도우 앞을 가득 메웠다. 이 유서가 사실입니까? 사망자가 말한 믿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지혜는 문을 잠그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이 분노로 숨을 고르며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건 조작입니다. 어머니 필체도 아니고 동철 아저씨 필체도 아닙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조사에 착수하고 있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감정 전문가를 통해 필체를 분석해서 반박하겠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여론은 빠르게 요동쳤다. 그동안 조금씩 동정심을 보이던 사람들까지 다시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섰다. 역시 그 소문이 맞았어. 그래서 그렇게 숨겼던 거구나. 악성 댓글과 비난이 폭우처럼 쏟아졌다. 지혜는 저녁 식탁에서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민준 씨, 우리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해야죠.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이런 말 속에 묻히게 됩니다. 며칠 후 필적 감정 결과가 나왔다. 유서의 글씨는 한동철의 필체와 전혀 일치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태호 측과 연관된 전직 직원의 필체와 유사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결과는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일부 기자들은 증거 조작 가능성을 다루기 시작했지만 이미 퍼진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준은 우연히 작은 희망을 발견했다. 소연이 생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한동철이 직접 쓴 편지가 나왔다. 편지는 소연과 민준의 결혼을 축하하는 내용이었고 민준아, 너는 나의 아들 같은 존재다. 소연이를 부탁한다. 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박 변호사는 이 편지를 보고 무겁게 웃었다. 이건 강력한 반박 증거가 됩니다. 유서라는 조작물과 정면으로 충돌하죠. 법정 날짜가 다가오자 장태호 측은 다시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자신들이 억울하다는 인터뷰를 내고 지혜와 민준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번엔 민준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철의 편지를 공개하고 장태호 측이 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그 말은 단호했고 일부 기자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준에게 차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이 기자들 앞에서 말하는 걸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았다. 재판은 단순한 법리 싸움이 아니라 모든 상처와 기억을 끄집어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믿음이 마지막 시험대에 오를 것임도.
재판 전날 밤, 부산항은 유난히 고요했다. 평소라면 컨테이너 하역 소리와 트럭 경적이 늦은 시각까지 이어졌을 텐데 그날만큼은 모든 소리가 한 발 물러난 듯했다. 민주는 가게 불을 끄고 쇼윈도 앞에 서서 한참 바다 쪽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 장태호가 법정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여전히 그 권력과 돈으로 빠져나갈지. 하지만 민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법원 앞은 이미 기자들과 구경꾼들로 붐볐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고 마이크가 얼굴 앞으로 밀려왔다. 강민준 씨, 오늘 판결에 자신 있습니까? 서지혜 씨, 유서 조작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민준과 지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청석에는 시장 상인 몇 명과 낯선 얼굴들이 뒤섞여 있었다. 심지어 김혜숙도 뒤쪽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경직돼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묘한 긴장이 스쳐갔다. 검찰 측은 USB 영상과 최경수의 증언을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영상 속 장태호의 폭력적인 행동, 경수의 목격 진술, 그리고 여인숙 사건에서 드러난 위협 정황이 차례로 제시됐다. 이어서 필적 감정 결과가 제출됐다. 조작된 유서와 한동철의 실제 필체, 그리고 장태호 측 인물의 필체가 비교 자료로 나왔다. 방안이 잠시 술렁였다. 변호인석에 앉은 장태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반면 장태호 측 변호사는 지혜의 영상 속 등장을 물고 늘어졌다. 증인 서지혜 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남편을 찾으러 갔을 뿐입니다. 싸움이 시작된 건 골목 아니었고 제가 도착했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재판 중반, 검찰은 한 장의 편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한동철이 소연과 민준에게 쓴 편지였다. 민준아, 너는 나의 아들 같은 존재다 라는 문장이 또렷하게 읽혔다. 이 문장은 조작된 유서 속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됐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판사의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메모를 적는 손이 빨라졌다. 최후 변론에서 박현우 변호사는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과 채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과 폭력이 진실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맞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법정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판결은 일주일 뒤로 미뤄졌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민준과 지혜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지혜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 씨, 만약 우리가 이기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을지도 몰라요. 민준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대답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린 우리가 옳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소연의 방에 들어갔다. 오래 닫혀있던 서랍을 열어 그녀가 만들다만 저고리를 꺼냈다. 바느질이 절반만 완성된 옷감은 세월이 지나도 색이 바래지 않았다. 그는 그 옷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손가락으로 매무새를 만졌다. 그 순간 자신이 처음 부산에 왔을 때의 기억과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이 한 줄로 이어졌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에서 스스로의 자리를 만드는 과정이었다. 다음 주면 판결이 내려진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든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민준과 지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준은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이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여기서 버틴다. 판결 당일 부산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장마가 끝나고 처음 맞이하는 맑은 날씨였지만 법원 앞 공기는 묵직했다. 기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카메라 삼각대를 세우고 방청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인도 위에 모여 웅성거렸다. 민준과 지혜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라디오마저 꺼두었지만 침묵 속에도 두 사람의 심장은 거세게 뛰고 있었다.
재판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판사가 들어오자 방청석은 일시에 조용해졌다. 판결문이 읽히기 시작했다. 피고 장태호를 살인죄, 증거 위조죄, 협박죄로 인정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피고는 피해자 강민준, 서지혜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것. 순간 법정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다가 여기저기서 숨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장태호는 굳은 표정으로 판사를 바라보다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을 나갔다. 그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청석 구석에서 김혜숙이 의자를 밀고 일어나더니 잠시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법정을 나갔다.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민준은 짧게만 말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혜도 마이크 앞에서 한마디 덧붙였다. 남은 건 서로를 지키는 일뿐입니다. 두 사람의 말은 단호했고 더 이상의 변명도 장황한 설명도 없었다. 며칠 뒤 부산항 근처의 시장 골목은 다시 평소의 분주함을 되찾았다.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었다. 예전에는 민준과 지혜를 힐끗거리며 수군대던 상인들이 이제는 가게 앞에서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생선 한 봉지를, 어떤 이는 갓 담근 김치를 놓고 갔다. 힘든 일 겪었지.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 그 말 속엔 여전히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 있었지만 더 이상 적대감은 없었다. 민준은 가게 안을 정리하다가 지혜와 함께 작은 결심을 나눴다. 우리 가게 한쪽에 공간을 만들어서 젊은 애들 한복 배우게 하면 어떨까요?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돈이 되든 안 되든 해봐요. 그렇게 시작된 무료 한복 수업은 몇 주 만에 시장 안에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됐다. 손재주를 배우러 온 젊은이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는 노인들. 가게 안의 공기는 오랜만에 밝았다. 가을이 다가오자 부산시에서 민준과 지혜를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인물로 선정했다. 시청에서 열린 작은 행사에서 민준은 무대 위에 올라 짧게 인사했다. 저는 이 도시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고 지켜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방청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박수를 시작했고 곧 그 박수는 커졌다. 그날 밤 부산항의 하늘에는 불꽃놀이가 올랐다. 민준과 지혜는 가게 옥상에 올라 나란히 앉았다. 불꽃이 터질 때마다 바다 위로 반짝이는 빛이 번졌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소연이도 이걸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요. 분명 보고 있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바닷바람이 옷자락을 스쳤다. 민준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사랑합니다. 가족으로서든 그 이상이든 지혜는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곧 미소가 번졌다. 나도 그래요. 민준 씨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불꽃이 마지막으로 크게 터졌다. 하늘은 잠시 나처럼 환해졌고 두 사람의 얼굴도 그 빛 속에 또렷이 드러났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상처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민준은 그 희망이 앞으로도 이 도시에서 그리고 지혜와 함께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았다.